먼저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뭐 사용하고 할 건데, 우리가 쭉 해왔던 우리 실계에서 주로 뭐 90% 이상은 잔액 비례법을 써요. 근데 어쩌다 한번 TAT 2급에서 연령 분석법을 쓰고 세무사의 시험은 딱 한 번 연령 분석법을 시켰는데, 연령 분석법이 더 쉬워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잔액 비례법이 주로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먼저 보면, 자, 대손충당금 먼저 설정을 할 건데, 자, 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자, 잔액 비례법을 쓰면, 자, 하는 방법이, 첫 번째 기말 채권 잔액을 파악할 거예요. 우리 합계잔액상표에서 얘 얼마 있는지 봤던 거 있죠. 그럼 얘는 채권별 각각 할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대손 추정률을 곱해줄 거예요. 내년에 얼마 정도 못 받을 건지, 이건 사실 채권마다 대손 추정률은 달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채권마다 다르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빼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액이 나오는 거였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입액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1% 대손 당할 거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럼 1억 원의 1%면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 있다면 100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40만 원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충을 할 건데, 100만 원 할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0만 원이 있다면 20만 원이 더 많죠? 그럼 마이너스가 뜰 거잖아요. 그러면 환입액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둘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플러스라고 보충액이 나오게 되면, 보충액이 나오면 이때는 주로 자동 결산을 하시더라고요. 주로 자동 결산을 하는데, 이 자동 계산하니까 뭐 금액, 심지어는 우리 K랩 같은 경우는 보충할 금액까지도 계산을 깔끔하게 해주죠. 그렇죠? 그럼, 자, 이때 분계는 매출 채권은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처리할 거고,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계정 과목도 혹시나 해서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할 거고, 우리 단기 대여금, 미수금 이런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충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한 건데,
자, 환입의 경우를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로 환입액이 나오게 되면 얘는 원칙적으로 수동 결산을 해요. 전산 세무 2급에서 딱 한 번 마이너스가 떴는데도 그냥 그대로 분개해도 된다라고 하라고 한번 지시한 적이 있는데, 그건 문제에서 요구했으니까 하는 거지 무조건 수동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매출 채권은 이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있는 걸 줄여줘야 되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다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쓸 거예요. 차감 성격, 차감 줄여주는 성격으로, 비용이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차감 성격으로 800번대를 쓸 거고, 기타 채권이라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줄여주는 건 똑같은데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을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컴퓨터 가지고 좀 볼게요. 잠시만요. 자료만 한번 보고. 자, 우리가 K랩 가지고 전산 세무 2급을 할 때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대손 삼각 버튼 눌러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라고 1%를 설정하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 두 개만 봐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얘는 보충액이라서 자동 계산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받으러움은 2억 1156만 원의 1%면 211만 얼마인데 지금 49,400원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우리는 수동 결산을 하고 수동 결산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 쓴 게 이거고, 우리가 스마트에이 도전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도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금액이. 그럼 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자동 결산으로 분개를 하면 지금 매출 채권은 플러스고 플러스 판관비고 단기 대여금 미수금 이런 건 영업외 비용인 기타의 등산가비로 할 거라고 컴퓨터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 49,400원 있죠? 이 금액만큼을 우리는 수동 결산을 해야 되고 먼저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차변에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을 49,400원 이렇게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동 결산으로.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을 할 건데 이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죠. 800번, 900번대가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지금 우리가 줄인 건 받으러움이면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럼 매출 채권이면 8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을 선택을 해서
수동 계산으로 하면 딱 원하는 만큼 맞춰져 있겠죠. 그럼 이제 받으러 오면 수동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 자료 입력에 가면 대손상각으로 갔을 때 얘는 이 금액의 1% 잔액이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만 분계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동 계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적은 분계가 지금 이야기예요. 마이너스가 뜨면은 마이너스 금액을 수동 계산해 줘라 하고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가 나오면 그냥 자동 계산으로 우리 계산 반영해 놓고 전표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 800번, 900번 이 두 개도 지금 우리 일반 전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할 때에 얘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 두 개. 그게 지금 제가 적었던 분계 아래쪽에 쓴 내용에 그 우리 실기 때 써야 되는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대손 당했을 때에 대손 당했을 때 회계 처리하고 그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했을 때 회계 처리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두 개 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 두 개를 다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저와 같이 당연히 회계만 가지고 할 건데 우리 이제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한 적이 있죠. 매일 매출 전표. 그럼 이제는 이런 분계를 했던 게 대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이렇게 팔았는데, 그럼 제품 매출은 100만 원인데 우리 장부에 외상 매출금은 1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대손 충당금을 모아둔 건 이 부가가치세 10만 원 때문에 모아둔 거 아니죠. 내가 물건 판 이것 때문이고 얘는 대신 받아서 주려는 예수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대손 처리할 거지, 이 10만 원은 못 받았으니까 세금 안 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저와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적용받으면 팔았을 때에 대변에 썼던 이 10만 원을 대손세액 공제 받으면서 또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써서 지우는 회계 처리가 같이 섞어질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받게 되면 또 다시 도로 내겠습니다고 해서 다시 대변에 쓰는 경우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얹기 전에 우리 그냥 회계 처리로만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게 부가가치세만 같이 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우리 기출문제 아니고 일반 전표 문제 풀 때 이런 글자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는 문제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대손 당했는데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회계유급은 당연히 100%고, 근데 세무유급은 대손세액 공제 받는 시점에 대손 처리한다고 나올 때도 있고 고려 안 한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대손세액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회계 처리만 가지고, 그러면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회사가 이제 얘를 사용하는 경우, 한마디로 대손 발생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대손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대손 발생 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당연히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대손이 발생한 날에 그 계정 과목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느냐, 이걸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외상 매출금 거. 그럼 자, 첫 번째 대손 70만 원을 당하면 우리는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을 먼저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우린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했는데 10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을 외상 매출금 짝지 꼭 얘를 끌어서 70만 원을 써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제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또 대손이 50만 원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지워주고, 차변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했는데 30만 원만 있네요. 그럼 일단 있는 거 먼저 끌어 쓰고,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짝지로 30만 원을 끌어 쓰고, 그래도 부족한 2만 원은 꼭 확인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인지, 그러니까 매출 채권인지 기타 채권인지. 그럼 매출 채권이니까 얘를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기타 채권이었으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써야 되겠죠.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단기 대여금하고 미수금 말한 게 그 두 개 가지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아예 없거나 일부 있도록 해서 만들어 놓두고 대손 당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니까, 그럼 대손 충당금 조회까지는 잘 하시는데 기타의 대손 상각비 안 써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대손 충당금을 전부 다 끌었었기 때문에 이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손을 30만 원 또 당해서 발생이 되면, 그럼 외상 매출금 못 받은 거는 당연히 장부에서 지워줘야 되고,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다라고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얘 먼저 끌어 쓴다는 건 아시죠? 그럼 지금 대손 충당금이 우리가 차변에 끌어 썼다는 건 얘 자리가 대변이라는 건데, 대변 계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의 얘의 성격은 얘는 자산이죠. 그런데 자기 자리는 대변 계정이에요. 자산인데 대변 계정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바로 자산의 차감 계정이구나. 자기 자리가 아닌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이란 이야기예요. 장부상에. 자, 차변 계정, 대변 계정 이런 표현을 형용과부족 하면서 처음 한번 이야기했었죠. 형용과부족은 차변 계정이라고 제가 표현했고, 대손 충당금은 대변 계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대손 충당금은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잔액이 잔액 위치가 대변 쪽에 있죠. 차변에는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격은 그래도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차변 쪽에다 자산 분류 쪽에 같이 써주는데, 장부상 원리에서는 차감 계정은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설정할 때에 대변에 모아놓고 너무 많으니까 차변에 써서 줄인 거고, 그럼 대변에 모여 있는 걸 사용할 때 차변에 끌고 와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하지만 대변 계정이지만 부채가 아니고 자산이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산. 자, 그럼 이번에는 대손금 회수에 대해서 좀 볼 건데, X1년도에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대손 발생하면 당연히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할 건데, 이 잔액이 예를 들어 60만 원이 있었어요. 외상매출금이라고 보면,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대손당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이면 대손 충당금 60만 원이다 쓰고, 40만 원은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대손 처리한 걸 우리가 X1년도에 첫 번째는 X1년도에 위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예요. 그럼 X1년도에 대손금 회수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얘는 당기 대손 발생분을 단기에 회수한 거죠. 그럼 단기에 발생한 거를 단기에 회수한 경우에는 우리는 대손 회계 처리를 취소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단기 발생분을 우리 단기에 회수한 경우에는 단기 대손 회계 처리를 취소할 거란 이야기는, 우리가 취소하는 건 얘를 그냥 취소하기 위해서 그대로 반대쪽에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올해 대손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도 하지 않았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이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받으면 그냥 돈 받았으니까 받은 기록만 남겨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결국은 받은 거잖아, 올해 안에. 그래서 회수하게 되면 돈 받은 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 1번이고, 2번이 언제 발생한 걸 회수했냐. 그럼 올해 발생한 거면 똑같이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은 원래 자기 자리에 60만 원 모아놓고, 비용 대손 상각비는 취소를 해버리면 얘는 처리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X1년도에 대손 발생한 걸 X2년도에 회수를 한다면, 이건 전기나 전기 이전 대손 발생분을 우리가 단기에 회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대손 충당금에 설정해 둘 거예요. 자, 일단 회수한 거니까 돈 받았다라고 쓰는 건 차변에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고, 다음 대변은 우리가 과거에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한 건 기말 결산까지 갔었으면 우리는 이미 손익계산서를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 마감을 했으면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외부융자가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변엔 대손충당금이다라고 여기에 전부 다 모아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대손충당금도 아무 때나 모아두는 게 아니고 과거에 대손 발생했던 채권의 짝지, 외상매출금 발생한 거였으면 외상매출금 거.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대손금 회수했을 때는 바드럼거 회수를 자주 하더라고. 그러면 바드럼 짝지를 쓰면 되겠죠. 과거에 어떤 채권에 대손이 발생했던 건지를 봐서 그 짝지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회계 처리를 같이 기억을 꼭 해둘게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에 부가세 있었으면 110만 원 받을 거예요. 얘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처리는 이거부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대손충당금에 일정비율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정비율법은 지금 잔액비례법이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기말채권 잔액에 대한 일정비율법이 우리 잔액비례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이번엔 연령분석법으로 설정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만 가지고 설정한다고 봤을 때, 자,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이 1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억 원에서 우리가 발생 기간이, 자, 예를 들어서 그 현재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권이 5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되는 기간의 채권이 3천만 원, 그리고 7개월부터 1년 되는 채권이 1,000만 원, 그리고 1년 초과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시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기간별 대손 추정률을 줄 거예요. 우리가 이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손 추정률을 줄 거예요. 얘는 대손 얼마 발생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0.5%만 하겠다. 얘는 1%, 얘는 1.5%, 얘는 2%, 이런 식으로 대손 추정률을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정보를 그대로 주면 그냥 가로로 계산만 쭉 하면 돼요. 얘 25만 원, 얘 30만 원, 얘 15만 원, 그리고 얘 20만 원. 이렇게 가로로 얼마씩 못 받을 거라는 그 연도마다의 우리 추정률을 달리 주면 우리는 이걸 계산해서, 그럼 얘 다 계산하면 90만 원이네요. 그럼 이 합계에다가 이 금액에 이제 합계인 90만 원에다가 얘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하면 이제 대손 충당금 보충이나 아니면 환입액이 나온다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TAT 2급 시험에선 이거 나오면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합계장식산표 안 가도 되거든. 그냥 문제 이걸 이대로 그대로 적어 주니까 그냥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봐서 빼주면 끝나기 때문에 얘가 좀 더 편하다고 말하는 그런 신기한 분들도 있으세요.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이 금액을 구한 게 여기에 빨간색 이거예요. 이걸 기간별로 나눠서 한 거고 나머지 작업은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작업은 똑같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연령 분석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면서 자, 제가 보충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회계 기준에서는 보충법을 사용을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환입법 혹은 같은 표현인데 총액법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0이라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거예요. 그런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자 60만 있다라고 볼게요. 잔액이 60. 자, 그럼 이 잔액을 지금 10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100으로. 그럼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계 기준은 보충법을 사용하니까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60이 있으면 40만 보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 부족한 40만큼을 보충을 해줄 거예요. 얘는 40을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끝나는 방식이 보충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100 설정할 거다. 우리 대손 추정액을 구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 뺀 40을 넣었는데,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우리 환입법을 사용한다, 총액법을 쓴다라는 건 뭐냐면, 첫 시작할 때에 봤더니 잔액이 60이 있네. 그러면 먼저 시작이 60 있는 잔액을 빼내버리고 시작을 해요. 그럼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100 설정할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100으로 얘를 도로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결론은 100을 만드는 건 똑같죠. 결론은 100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이 둘이는 다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건 이론에서 우리 세무 2급까지는 법인세가 우리 시험 챕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법을 쓸 건데, 그런데 일부러 대손충당금 설정은 환입법을 쓴다, 혹은 헷갈리기 좋게 총액법을 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과거에 살짝이라도 법인세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또 얘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 또 총액법 하면 회계 기준 하면서 총액주의 이런 이야기 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걔가 맞다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대손충당금은 그냥 보충법이라는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 둘이는 뭐 서로 똑같이 맞춰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왼쪽이 편해 보이죠? 우리 지금 이렇게. 그래서 회계 기준은 이렇게 부족한 만큼 모자란 만큼 보충하는 게 당연히 편하고,
그런데 법인세법은 있는 거 빼내고 새로 넣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법인세는 돈 번 거 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데 대손충당금 설정해 둔 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에 비용 처리해뒀던 거 남아있는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올해 거 새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안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딱 그때 발생한 것만 가지고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둘이는 각자 이렇게 가야 되지 두 개를 맞추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쓸데없이 우리 회계에서 60만 원 전부 다 환입시키고 기말에 100만 원 보충하는 거 뭐 편할 수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대손충당금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저하고 그 당좌 자산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들은 저하고 거의 다 봤고, 자 이제 51페이지로 가서 재고 자산을 봅시다. 자, 이 재고 자산은 우리 기업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죠. 그렇죠? 그럼 우린 자산이니까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장부에 금액으로 둘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의 인식 요건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장부에는 개념 과목을 선택하고 금액으로 써둘 거잖아요. 그럼 이 써두는 그 측정치가 우리 재고 자산은 취득 원가가 측정치로 남아있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럼 취득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먼저 취득 시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재고 자산의 취득 시점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는 재고 자산의 취득 시점이라 그래요. 그럼 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시점 이전 지출은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할 거고 재고 자산 계정 과목, 그리고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은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자산으로 처리하냐 비용 처리하냐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건 얘는 추후 매출 시 매출 원가로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엔 자산으로 해놓고 팔렸을 때의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거고, 취득 시점 이후 거는 그냥 바로 지출 즉시 바로 비용 처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결론은 비용 처리되는 건 똑같아요. 자산은 영원히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치가 거꾸로 상승하거나, 나무 같은 경우에 가치가 오래돼서 거꾸로 상승하고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혹은 현금성 자산들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의 하락을 우리 회계에서는 그냥 비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입니다. 자, 그럼 이 재고 자산의 취득 시점 이전에 지출되는 취득원가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구성을 하는 요소들을 보면
첫 번째가 당연히 우리 재고자산 가액은 당연히 취득 원가를 구성할 거고, 그리고 이 재고자산의 운송비라든지 운송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또 도착했을 때에 우리 하역비라든지 하역비, 그리고 이 물건을 우리가 수입을 했다면 관세라든지 통관 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정 과목을 원재료나 상품이나 그런 계정 과목으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 운송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해 본 적이 있죠? 그죠? 우리 운송비에 대해서 매출할 때 운반비를 내가 부담하면 그때는 운반비라는 판관비 판매하면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판관비라고 할 건데, 사올 때는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 사온 거면 원재료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수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세관장한테 주면 세관장이 그 부가가치세를 돌려줄 거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죠. 그럼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할 건데, 그런데 관세라든지 통관제 비용을 줬을 때는 자, 얘네들 나한테 돌아오나요? 관세가 돌아오는 경우는 있긴 해요.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공만 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관세를 날리게 되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 가공하기 위한 공장을 당연히 설립 안 하겠죠. 쓸데없는 세금만 하면 그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관세 환급금이라는 걸로 돌려주지, 여기에서 돌려준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다 안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취득시 부대 비용으로 봐서 우리는 원재료면 원재료다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은 우리 생각 앞에 많이 했죠. 우리 책 이전 책에서도. 그럼 관세나 통관제 비용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에 부가가치세와 관세, 통관제 비용 같이 줄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만 부가세 대급금이지 얘네들은 뭐 샀는지를 봐서 그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돼요. 상품 수입했으면 상품, 원재료 수입했으면 원재료. 그래서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제 재고자산 포함될 항목하고 뭐 다음 페이지하고는 제가 내일 같이 이제 하면서 볼 건데, 자, 내일은